군대가 언제부터예요? 왜 우리가 근대를 하게 됐지? 내가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다가 지금 근대로 넘어온 이유는 전근대, 근대 이전의 사회, 전근대와 근대를 동시에 나가는 게 너한테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거지. 네가 원해서, 그지? 오케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건 하나, 근대 사회 뭐?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는 박근혜 탄핵된 것도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그렇지. 자, 여기를 보자, 아들아. 봐볼래? 조선 사회는 안에서 성장하고 있던 근대적인 요소를 충분히 발전시켰다 못했다. 발전시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선 후기를 배우면 조선 후기에 조선의 백성들이 근대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역량, 동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배체제, 지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역량들을 발휘하지 못한 거야. 그냥 자기들 권력만 누린 거야.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도 정치기에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힘으로 근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18세기 후반은 1800년대 후반이지. 제국주의는 뭐야? 힘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했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근대화 노력을 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문호를 개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화 노력이 이들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식민지 지배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을 많이 끼친 그 나라 일본이,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이 우리 옆에 있어. 참 우리가 운이 없는 것 같아. 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고,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은 그거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부 강요들은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일본 대변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그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하는 거지. 과연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인가, 아니면 일본의 대변인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정말 마음이 아픈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지. 강압적인 식민 통치로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게 되었사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냐? 아니지. 무장 독립 투쟁을 했겠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했겠지. 독립 외교 활동 등을 했겠지. 이건 외교 활동은 뭐겠냐? 외교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자. 실력 양성 운동은 뭐야? 우리가 독립을 할 만큼 뭐 하자? 실력을 기르자. 독립투쟁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요놈들을 쫓아내자, 이런 거겠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요 세 가지 모두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보탬이 되니까 세 가지를 잘 아울러서 끌고 갔으면 됐겠지. 이게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런 거 이후에 우리 민족의 투쟁과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후에 봐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어떻게 했어? 둘로 나눠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큰 거야? 미국과 소련. 그 전에 어떤 놈들?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이지. 그지? 일본 놈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미국과 소련, 이 나쁜 놈들이 38선을 경계로 자기들이 그냥 아예 둘로 분할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방되기도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우리 민족에는 이제 좌익과 우익 두 세력이 우리 민족 동과 서로 나눴잖아요. 남북으로 이제 갈려서 싸움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었지. 지금 그래서 분단된 국가인 거야.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을 겪게 되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인데 이승만 장기 독재가 있어서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18년 장기 독재가 있었지. 그게 1979년.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둘이가 완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독재자들인 거야. 4대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이건 전두환 이 나쁜 놈의 새끼지. 이 새끼는. 그 다음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였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열심히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참 판단이 어려운, 난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에겐 또 하나의 시련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 여기는 뭐냐 이거 뭐라고 써져 있지? 황토현 전적비는 뭔지 아냐? 이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1894년 글씨 쓰기가 좀 애매하다 이 책상이 이러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써볼게. 동학농민운동 당시 언제냐면 1894년이야. 황토현 전투가 벌어져. 그래서 전주 전라 감영군이지. 그러니까 전주에 관군이 내려와. 거기에서 관군을 쳐 부수고 전주성으로 입성을 하게 돼. 여기가 요 황토현 전투 전적비니까 전투의 공적 그 기록한 비석이다 이 말이야. 황토현 전투의 내용을. 그다음에 여기는 뭐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어디에 있는 거? 상하이.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모든 운동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지. 상하이에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근대 사회로의 진전. 단원의 길잡이가 있는데 여기 한번 정현이가 읽어볼래? 처음부터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크게 해야 여기 들려요. 조선의 전통 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안으로는 부패,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통상수교를 거부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후 마침내 나라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러나 문호의 개방은 열강의 침략을 수반하는 곳이었으므로 조선은 결국 이들을 열강의 침략 경쟁의 부대가 되었다. 오케이. 이거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니 안 해봤니?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이미 알고 있던 내용에서 19세기 중엽이면 언제야? 1800년대 중반이야. 네. 요 시기가 조선 사회는 뭐였냐면 세도 정치기야. 오케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야. 세도 정치기에 세도가 몇 가문에 의해서 나라가 정치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안으로는 부패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 반대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들어오고 있었지. 정확하게 일본이나 서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당시에 또 어디야, 포르투갈, 이런 모든 나라들은 침략 세력이었어.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빼앗아 가지고 현재 부의 이 바탕이 이루어진 나라들이야. 반성하지 않고 있지.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뭘 했다고 되어 있어? 흥선대원군 뭘 했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통상수교를 거부했대.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막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흥선대원군이 차라리 나중에 물러나서 그거 일본한테 개방할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좀 터서 미리 좀 많은 문물을 들어와서 그렇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맞고 그렇지. 더 편하게 저거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거기지. 그럼 근대 사회는 도대체 뭐냐? 네가 우리가 근대부터 하자고 그랬잖아.
근대 사회의 의미가 뭔지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근대 사회를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간단해.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먼저 보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존재되는 민주정치다. 근대 사회는 뭐라고?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사회를 의미한다고? 민주정치. 무슨 정치? 민주정치가 뭐야? 우리가 민주국가지. 민주는 요 뜻이 뭐냐면 백성민자 주인준자야. 백성이 주인인 나라야. 백성이 주인이라는 건 어떻게 그렇지, 투표권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참정권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근대 국가 또는 근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구 정치 국가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평등해야 돼. 그 전에는 평등했다, 불평등했다. 불평등해. 신분제가 있어가지고 양반이 있고 말이야, 노비가 있고 막 상민이 있고 그랬다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어떤 사회? 자본주의 사회야. 그래서 누구나 자유로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적 경영 방식에 의하여 생산력의 증대가 추구되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다. 사상적으로는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회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합리화의 추구야. 오케이? 이런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한다? 근대 사회라고 한다. 근대 사회. 그래서 근대 사회라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야.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 민주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그렇지? 사상적으로는 합리적인 사회야, 그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대 사회라고 그래.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지, 아빠가. 근대 사회의 특징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했어? 참정권이 존재되는 민주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사상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회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는 아까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냐고. 그렇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야. 흥선대원군이 언제 집권하냐면 1863년이야. 뭐야, 꽤 늦게 했네요. 1863년부터 우리는 근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나라의 근대는 언제부터다? 1863년. 누가 권력을 쥐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 뭐 누구의 뭐 외삼촌인가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뒤에 이제 보면 자기 아들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돼. 자, 그러면서 친정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저 친정은 친위 정치하는 거고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거야. 한국 근대사의 성격. 대리청정 대신 그건 이제 또 대리청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그 뭐 대리청정을 아들이 하기도 하고 손자가 하기도 하고 영조 때는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도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조가 또 대리청정도 하고 이렇게 돼.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미리 왕의 수업을 시키는 거지. 한국 근대사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나라는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 뭐 해야 돼? 반봉건 개혁을 해야 돼. 그 다음 반침략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봉건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자주적인 나라, 내부적으로는 예전에 잘못됐던 신분 질서상에서 그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타파해내고 외부적으로는 쳐들려오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놈들 이런 놈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야. 이게 한국 근대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였어, 숙제. 근데 이 숙제를 잘 했을까?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다 이 말이야. 동양의 근대 사회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래? 동양보다 먼저 근대에 성공한 서양 사회는 아직 전근대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던 동양으로 세력을 확대해왔다. 흔히 서세 동점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동양 사회는 서양 세력의 노골적인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근대의 초입에서 동양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동양은 지금 서양으로부터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요거를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서양의 세력이 서세지 동양으로 점진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양은 뭐 해야 돼? 근대화는 이루어야 되지만 서양의 식민지가 되면 안 되겠지. 그게 동양의 숙제였다 이 말이야. 근데 제일 먼저 근대화에 착수했던 일본 놈들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근대화를 이루어 놓고는 그 본성은 침략적 본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거 반성을 해도 참 나쁜 놈들인데 반성을 하지도 않아.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제 주요 사건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1894년 7월 며칠인가 그때 경복궁 쪽 하잖아요. 맞아.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놈들이 들어오지. 그러면서 경복궁을 침탈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청일전쟁이 시작된. 시작할 때 아, 네가 쓴 소설? 시작할 때 나중에 소설 여기다 한번 올려줘. 아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만 쭉 살펴보고 가자. 나 뒤에서 자세히 설명. 1860년에 뭐가 만들어졌대? 누가 만들었냐면 최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 1863년에 누가 왕이 됐어? 그러자 누가 정치를 대신했어? 흥선대원군이.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싸웠지. 그게 뭐야? 병인양요야. 그때 침체주가 가져갔다는 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봤을 땐 가져간 게 확실해요. 확인해 볼까? 애초에 거기 왜 지지침체율이 있는 것 자체가 아, 거기에다가 보관한 이유는 한 곳에만 모든 걸 보관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자. 안에 그 뭐냐 뺏어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 근데 그건 맞는데 프랑스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은 나무이 깊네. 어이씨,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지. 금속 활자본이다. 원래 정확한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 심체 요절. 말이 뭐 이렇게 그래 어려워. 그지? 직지 심체 요절로 우리가 축약해서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고려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뜬 거래. 책을 금속활자로 뜬 거지. 행방을 나중에 알 수 없었대. 그런데 구한말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이자 고서적 수집광이기도 했던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수집한 고 물품들 중에 직지심체 요절이 포함되어 있었대. 저 사람이 수집하다가 수집해서 가져갔는데 여기 보면 그런데 외교장각 도서와 함께 알려졌기 때문에 직지심체 요절까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직지심체 요절은 외교장각에 있지도 않았다. 외교장각과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로 가게 된 바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 구급 공무원 시험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이 점을 노리고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둘 다 약탈과 관련된 문항을 고르면 틀리는 함정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직지심체 요절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병인양요 때 많은 걸 가져간 건 확실하잖아요. 당연하지. 약탈해가지고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야. 반성해야지. 신미양요는 미국 놈들이에요. 신미양요는 미국 놈들이 요거 미스터 션샤인 아빠가 진짜 괜찮은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저거잖아요. 강화도. 미스터 션샤인에서 거기 장포수의 아버지 또 장포수가 전쟁에 참여를 하잖아. 장포수 아버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죽지. 요게 신미양요.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지역이 있어서 문호가 개방돼. 일본 놈들하고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또 폐악 잘못된 거야. 일본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윤석열 이 정부가 하는 것도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지.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어. 급진개화파가 난을 일으킨 거야. 정변을 일으킨 거야. 3일 만에 끝나서
삼일천하라고 그랬어.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있고 청일전쟁이 있게 돼. 1895년 명성황후 민비를 일본 놈들이 시해했지. 이게 을미사변이야. 고종황제가 1896년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파천해서 옮겨갔단 말이야. 그러자 서재필이 국내에 들어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어 맞아. 서재.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근데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이야. 이때 역적이래 가지고 김옥균이 꼬드겨 가지고 참여했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집안이 다 죽어. 뭐 2살 난 아들도 죽고 뭐 엄마도 죽고 뭐 그래. 근데 서재필은 미국에 가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그래서 독립협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서재필의 머릿속에는 친일, 친미, 친영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1897년에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성립하게 돼. 이때부터 광무개혁이라고 하고 1905년 을사조약을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지게 돼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지. 강제 늑자를 써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있고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고 군대 해산되고 이 정미 7조약 내용이 여기서 나와. 아주 중요해. 1910년 우리나라는 없어. 식민지가 돼버렸어. 아 진짜 웃음이 그냥 쓴 웃음이 나오지. 그지? 여기 봐봐. 프랑스, 영국, 그지? 여기 미국 놈들, 여기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뭐 이런 놈들이 하여간 다른 나라가 못 살고 힘들면 잘 살게 하고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죽여서라도 자기들만 잘 살면. 다 누구 거였어요? 아프리카 유럽에서 요 새끼들이 가가지고 여기도 다 그래서 나라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흑인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 아 정말 악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지금 이 번영은 악의 역사야. 악의 역사. 그 배경을 좀 보자. 제국주의 시대가 뭐냐. 방금 아빠가 제국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 들려? 배경.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은 뭐라고 하니? 제일 먼저 산업혁명, 자본주의 고도 발달과 식민지 필요,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로 변질된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해볼까? 19세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도 걸쳐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지. 이들은 후진 지역이나 약소 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침략을 자행했어.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근대화를 이뤘는데 얘네는 제일 먼저 뭐 했다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이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등에 확산되었다. 전 세계에 산업혁명이 확산되었지. 그러자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었다.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가 생겨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엄청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해? 자기들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을 엄청 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은행을 만들어 본인들이. 그 돈을 빌려줘. 또 이자를 받아.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읽어봐. 축적된 인력 자본의 투자 시장. 이게 무슨 말이야? 축적이란 얘기는 뭐야? 쌓였단 말이지. 잉여 자본은 뭐야? 남는 돈들.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뭐가 필요했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했어. 그 다음에 자본가들은 내가 공장을 돌릴 때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 월급을 조금 주면 지가 돈을 많이 벌지. 그럼 월급을 조금 주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식민지의 사람들을 노예로 가져다가 막 부려서 하는 거야. 써먹는 거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자,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로 고조된 민족주의는 이후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여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나 그렇다고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만 나쁘냐? 아니다. 그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보다 더 나쁜 놈들도 또 있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새끼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의 전개.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나왔네. 누가 있니?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지금 강대국이라. 포르투갈. 뭐 걔네 다 마찬가지야. 에스파냐가 남미 쪽 겁나 저거 했잖아요. 에스파냐가 그다음에 포르투갈도 남미. 걔네가 남미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가 많이 남미 쪽에서 많이 스페인어를 쓰잖아. 미국에 우리가 가서 보면 영어 쓰고 스페인어를 많이 쓰잖아. 스페인어를. 필리핀도 스페인, 일본, 미국한테 돌아다니면서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는 사람 있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 다 섞어서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했대?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을 그러면 아빠가 정리를 해놨겠지. 1900 시기를 보면 언제야? 1914년이 1914년 7월 28일부터 1917이라는 영화 알아요? 아니요.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게 1917? 네 거의 다 그거 원테이크로 찍은 건데 원테이크가 뭐야? 한 번에 거의 저거 다시 다 찍은 거 없이 원테이크로 찍어서 촬영 1시간만 13일인가 며칠 안 걸리고 그냥 뭐 준비하고 가서 비행기 타고 뭐 이런 시간만 좀 오래 걸렸지 실제로 찍은 시간은 엄청 짧게 이게 1917이라는 영화야? 네. 예고편 잠깐만 볼까? 평점 엄청 높아요. 좋아요. 평점이 높아? 재밌어요. In your own time, gentlemen. Must be something big if the channel's here. You have a brother in the 2nd Battalion. Yes, sir. They're walking into a trap. Your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얘네 어느 나라인데요? Just across here. That is the German front line. If we're not clever about this, no one will get to your brother. I will. 뭐야? 아직 안 끝났어? 흥행에 성공했어? 아니요. 성공까지는 The whole thing's coming down. Come on! Can't see. I can't see. Trust me. 전이 There's only one way this ends. 어떻게 해야 돼? Last man standing. I'm going back to see my 1917이면 1차 세계대전 바로 끝나기 전 년이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 빼빼로 돼. 페페르데이는 뭐냐? 빼빼로 주는 날이야? 형 생일 때 뭐 일어난 게 많아요. 7월 28일에. 그래? 자, 여기 동맹국과 연합국의 전쟁이었지.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나중에 이렇게 되고 연합국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여기 보면 일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가담하지만 일본이 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참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여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의 독일의 권익을 빼앗고 중국에서의 발판을 굳히려고 하였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더라. 그냥 우리 역사와 상관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하자. 그래서 얘네가 영국도 쳐들어가고 뭐 등등등 여러 나라들을 못 살게 했어. 그래서 얘네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싸웠지. 그러면 영웅적으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든 이 새끼들은 반성을 하냐 이 말이야. 남들이 자기를 쳐들어와가지고 하는 건 속상하고 힘들고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지만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못 살게 하고 죽인 그 역사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빌리 브란트 알아요? 빌리 브란트 알아.
그 사람 독일. 네, 대표로 그 전에 수상. 저거 했잖아요. 폴란드인가 가서 그렇지. 무릎 꿇고 했잖아요. 응, 그렇지. 반성했지. 일본 놈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말이야.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반성하지 않을 땐. 원인.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저거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세르비아의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남부 슬라브족의 해방을 위해 사라예보를 순방 중인 오스트리아 왕태자를 죽였어.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야. 이걸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라 그래. 오케이? 자, 종식 끝났다 이 말이지. 1918년 11월 11일 종식되었어. 인명 피해 볼까? 연합국은 2,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전사자가 500만 명이야. 사상자는 다친 사람도 포함된 거야. 이해됐어? 야, 동맹국은 1,500만 명의 사상자, 330만 명의 전사자. 굶주림이나 헐버스름, 질병 또는 대량학살 등으로 숨진 민간인 사망자 수가 1,300만 명. 그럼 죽은 사람만 우리가 따져보자. 500만 명, 330만 명, 1,300만 명.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지. 1차 세계대전에서. 다친 사람들 빼고 죽은 사람들만 2천만 명이 넘는다고.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전쟁이 다시 벌어져. 또 죽잖아요. 그렇지. 2차 세계대전에. 그 일본 놈이 이 새끼들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또 참여를 했어. 그래놓고 2차 세계대전에 전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돼. 정말로 이 비겁하고 나쁜 놈들이야.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데 이 윤석열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은 지그들이 무슨 일본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몇 분이냐? 오늘 여기까지 할까?